2011년 8월 11일 이른 아침, 캘리포니아의 벤덴버그 공군 기지에는 짙은 안개가 언덕을 감싸고 있었고, 미노타우르사 경량 로켓 2 발사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발사단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엔지니어들은 화면을 응시하며 인류 역사상 거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들어올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부스터가 점화되어 해무침을 뚫고 지면을 흔들었습니다. 로켓이 두꺼운 하층 대기를 벗어나며 상승하면서 태평양 위로 아치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가장자리에서 페이로드 페어링이 조개 껍질처럼 열리며 이상한 검은색 화살촉 모양의 쐐기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는 목소리들이 숫자를 외쳤습니다. 속도는 마하 10을 넘어서 마하 15, 그리고 마침내 마하 20, 즉 음속의 20배, 시속 1만 3천 마일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 링크도 양호했습니다. GPS는 고정되어 있었고 자세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 9분째의 통신 회선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여러 센서가 동시에 신호를 잃었고 원격 측정 화면도 멈췄습니다. 광활한 태평양 상공 어딘가에서 비행체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파의 팔콘 극초음속 기술 비행체 2호, 다행히도 줄여서 HTB-2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든 실험 플랫폼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60분 이내에 날아갈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속도라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12분 이내에 건널 수 있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개념에서는 런던에서 시드니까지도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HTB-2는 단지 활공 비행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공개 비행 모두 엔지니어들이 정중하게 빠르고 예기치 않은 해양 간섭이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끝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공식적으로는 HTB-2가 활공 비행체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의 실패는 더 크고 중요한 이야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시다시피 팔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전지구적 신속 타격 개념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본토에서 재래식 비핵무기를 발사하여 목표물을 타격하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테러리스트 훈련 캠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불법 위성 시설 등 지구 어디든지요. 누군가 미국이 방금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정말 나쁜 일이겠죠. 이 능력은 이후 21세기 군비 경쟁의 새로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DFZF부터 러시아의 아방가르드까지 이 채널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으니 궁금하면 확인해보세요. 전 세계가 바로 여기, 이 작은 검은 쐐기기 모양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시작된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 온도가 화씨 350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그 온도는 녹은 강철보다 뜨겁고 20분이나 견뎌야 합니다. 두 대의 시험기 모두 추락했는데도 달파가 이를 스텔스 기술 진전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아봅시다. 그 꿈, 1시간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 극초음속 글라이더 개념은 완전히 새롭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켓처럼 발사되지만 비행기처럼 활공할 수 있는 탈 것에 대한 꿈은 우주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미국 군사기획자들의 꿈을 계속해서 사로잡아왔습니다. 1950년대 후반 미 공군은 X-20 다이노소어 유인 우주 비행기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우주로 발사돼 대기권 가장자리를 활공하며 전 세계 어디든 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의 항공기입니다. 그 시절 정말 야심찬 아이디어였고 사실상 우주 폭격기였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의 수많은 초고속 꿈들처럼, 그리고 그런 꿈들은 정말 많았죠. X-20 역시 치솟는 비용, 극심한 기술적 난제, 그리고 단순하지만 거친 해결책인 탄도미사일의 등장으로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2시간 이내에 전 세계에 도달한다는 꿈은 보류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꿈은 배경에 남아 먼지만 쌓이다가 2000년대 초 다르파가 다시 시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야망을 새로운 그리고 적절히 공격적인 야거인 팔콘 아래에 묶었습니다. 팔콘은 미국 본토에서의 힘의 적용과 발사를 의미합니다. 팔콘 프로젝트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가진 대규모 포괄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상층 대기로 하드웨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소형 발사체 SLV웨어를 원했습니다. 둘째로,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극초음속 기술 비행체, 즉 HTB 계열을 원했습니다. 계획은 HTB-1, HTB-2와 같은 소형 실증기를 시작으로 빠르게 반복 개발하여
결국 활주로에서 이륙해 목표를 타격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완전 제서용 극초음속 순항 비행체까지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미래지향적으로 들렸지만 실제 전략적 비전은 단순했습니다. 이는 재래식 신속 글로벌 타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논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은 전 세계 어디든 30분 내 타격 가능한 핵무기를 가졌지만 냉전과 9.11 테러 이후 핵무기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됐습니다. 테러리스트 훈련소나 적대 세력의 미사일 발사 차량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세상이 파괴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확실히 지나친 대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타곤은 시간적 공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이 세계 외딴 지역에서 중요한 표적을 포착하더라도 항공모함이나 폭격기를 그 위치로 이동시키는데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표적은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팔콘은 그 시간적 공백의 해답이었습니다. 부스터가 극초음속 글라이더를 밀어내고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으로 활공해 목표까지 이동하는 것이 아이디어였습니다. 팔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제공과 저격 소총의 정밀도를 동시에 제공했고 결정적으로 방사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파는 단순히 마하 5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HTB-2의 경우 그들은 훨씬 더 극단적인 마하 20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 속도를 감안해 보면 마하 20에서는 매초 약 3.6마일, 즉 거의 6km를 이동하는 셈입니다. 만약 HTB-2를 채널 터널에 쏜다면 정말 큰일이 나겠지만 유로스타가 약 20분 걸리는 50km의 거리를 HTB-2는 순식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이 글라이더는 그 거리를 9초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단 30분만 활공을 유지해도 지구상의 거의 모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막대한 정치적 대가가 따랐습니다. 핵무기처럼 날아가지만 재래식 폭탄처럼 타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다른 핵 보유국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에서 마하 20의 속도로 국경을 향해 빠르게 날아오는 물체를 포착한다면 그것이 특정 목표를 향한 재래식 공격인지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인지 몇 분 만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탄도의 모우성은 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논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DARPA는 더 빠른 비행기 개발을 넘어 핵 억지력의 균형을 위협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의 지정학적 문제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그 물건이 완전히 녹아내리지 않고 실제로 날 수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곧 마하 20의 꿈과 마하 20의 현실 사이에는 매우 뜨겁고 매우 거친 공기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팔콘 프로그램과 HTB-2 임무의 뒷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설명한 그 여정을 견딜 수 있는 기계를 정확히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항공우주 공학에선 먼저 기어가고 걷고 달리는 순서의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저속 실증기를 만들고 기본적인 것들을 테스트한 다음 천천히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그게 팔콘 프로그램도 원래 계획이었고 로드맵엔 HTB-1이라는 비행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어가기 단계의 저성능 글라이더로 열차 폐막 제조 기술 입증을 위해 설계됐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에는 곡선형 일체형 카본 에어로쉘이 필요했는데 곡선형 일체형 카본 에어로쉘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에도 깨지지 않는 것을 만드는 건 본질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HTB-1 제조 문제가 심각해져 DARPA는 대담하고 약간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크롤 단계를 완전히 취소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곧바로 달리기 단계로 넘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발전되고 더 공격적인 설계인 HTB-2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HTB-2는 전설적인 로키마틴의 스컹크웍스 부서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SR-71 블랙버드와 F-117 나이트호크 두 대단히 멋진 비행기를 만든 바로 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제조를 위해 에어로쉘을 평평하고 쐐기 모양의 판들로 단순화했습니다. 제작은 쉬워졌지만 공기역학적으로는 불리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공식적인 프로그램 언어로 HTB-2는 데이터 트럭이었습니다. 그것의 주요 임무는 아무것도 포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임무는 상층대기를 비행하며 테라바이트급 원격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논쟁한 물리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들은 공기역학적으로 까다로운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화살촉 모양이 정말로 수천 마일을 활공할 만큼 충분한 양력을 내는지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카본열 보호 시스템을 검증해
공기가 플라즈마로 변할 때 구조물이 녹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기가 이렇게 변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이 기체를 조종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세한 플랩 움직임 하나로도 우주로 튕겨나가거나 바다에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속도에서 정밀한 유도, 항법, 제어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해야 할 중요한 시스템은 자율비행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정한 임무를 가진 기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만약 비행체가 통제를 잃거나 안전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감지하면 이 소프트웨어는 즉시 종료 기동을 명령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글라이더는 자멸 회전을 하며 곧장 바다로 돌진하게 됩니다. 곧 알 수 있듯이 이 시스템은 2번 모두 완벽히 작동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용 기체의 비행 계획은 두 임무에서 거의 같았고 발사 장소는 캘리포니아의 밴덴버그 공군기지였습니다. 탑승체는 오비탈 사이언스의 미노타우르4 라이트로 개조된 피스키퍼 미사일 스택이며 3개의 고체 연료 로켓단으로 글라이더를 대기권 밖으로 올렸습니다. 비행 계획에 따르면 부스터는 HTB-2를 우주의 경계까지 들어올려 약 100마일의 고도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조개 껍질 모양의 페이로드 페어링이 열리고 글라이더가 분리됩니다. 이때 중력이 글라이더를 대기권으로 끌어당기고 글라이더는 풀업 기동 후 약 마하 20의 속도로 수평 자세를 잡습니다. 그 다음 계획은 약 30분 동안 대기권을 타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4,000해리 넘게 약 7,700km를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은 마셜 제도에 있는 미 육군 콰잘레인 환초 시험장 바로 북쪽의 바다 한 구역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비행체는 임무를 마치고 통제된 다이브로 바다에 착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비행체들은 한 번도 콰잘레인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두 비행체 모두 9분쯤에 교신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짧은 비행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책임자들은 이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 숄츠 소령, 미 공군 프로그램 매니저는 이런 속도에서는 지상 풍동이 거짓 정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하 20에서는 공기 화학 변화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합니다. 슐츠 소령은 실제 비행 데이터로 항공기 외피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르파 국장 레지나 듀건도 그 중요성을 나중에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극초음속 기술을 새로운 스텔스라고 언급했습니다. 논리는 꽤 간단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면서 미국이 가졌던 탐지되지 않는 우위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을 수 없다면 그럼 빨라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오는 것을 본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빨라야 합니다. HTB-2는 그 현실을 향한 첫 번째 시행착오이자 값비싼 발걸음이었습니다. 마하 20의 공기에서 어떻게 날 수 있나요? 그럼 마하 20으로 비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HTB-2의 엄청난 속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몇 가지 정의에 동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다는 말은 상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이죠. 이제 공기역학의 세계에서는 보통 영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음속은 음속보다 느린 모든 속도를 말합니다. 상업용 여객기, 세스나, 새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초음속으로 나는 새라면 정말 멋질 것 같네요. 초음속은 마하 1도 속도를 말하며 전투기, 콩코드, 여객기, 소총 탄원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마하 5를 넘어서면 극초음속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HTB-2는 단순히 극초음속이 아니라 고극초음속 영역에 속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마하 20의 속도로 순항했습니다. 이런 속도에서는 공기가 더 이상 평소처럼 작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비행기는 공기 분자를 밀어내며 날아갑니다. 하지만 마하 20의 속도에선 비행체가 너무 빨라 공기 분자들이 피하지 못합니다. 대신 공기 분자들은 비행체의 앞부분에 엄청난 힘으로 부딪혀서 문자 그대로 산산이 부서집니다. 운동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기체가 화학적으로 분해되고 이온화되어 비행체 주위에 초고온 플라즈마층이 형성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산들바람 속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용접 포치 속을 나는 셈입니다. 그 불꽃은 분명 당신을 녹이고 모래로 갈아내며 화학적으로도 녹입니다. 이렇게 극도로 가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는 평범한 비행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HTB-2는 웨이브라이더 개념을 적용해 납작한 쐐기 형태와 날카로운 앞부분을 가진 디자인이었습니다. 전체 기체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충격파 위를 타고 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아래에 고압을 가둬 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HTB-2는 약 2.6의 LD값, 즉 양력 대 항력 비율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약 18의 양력 대 항력 비율을 가진 현대 여객기와 비교하면
이 수치는 솔직히 꽤 형편없게 들립니다. 이것은 매우 매끈한 벽돌만큼의 공기역학적 효율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에 휩싸인 채 시속 1만 3천 마일로 이동하는 물체에게 2.6의 비율은 사실상 공학의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비행체가 1km 하강하면 2.6km를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덕분에 비행체는 마치 연못위를 튕기는 돌처럼 대기 상층을 스치며 이동할 수 있고 중력이 결국 이길 때까지 수천 마일이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 머무르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공기가 비행체를 녹아내린 슬래그 한 줄기로 만들어버리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HTB-2의 열 환경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비행체의 표면 온도가 약 3,500도 화씨, 즉 1930도 섭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강철에 녹는 점은 약 2,500도 화씨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항공기를 일반 항공우주 재료로 만들었다면 단순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녹아버릴 것이고 목표 지점의 절반도 가기 전에 기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키드 마틴은 에어로쉘을 앞서 언급한 만들기 까다로운 특수 탄소 복합재로 제작했습니다. 이 재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엄청나게 강하며 하얗게 달아오를 정도로 뜨거워져도 단단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걸 제조하는 건 정말 악몽과도 같습니다. 탄소 섬유 시트를 겹겹이 쌓고 그 사이에 수지를 스며들게 한 다음 몇 주 동안 극한의 온도에서 구워서 수지를 순수한 탄소 흑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종이 비행기를 용광로에 넣고 허리케인에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완벽히 단단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지요. 그게 바로 HTB-2의 설계 방식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조정 문제도 있습니다. DARPA는 이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 주요 기술 난관을 지적합니다. 공기역학, 공력열 효과, 그리고 유도, 항법, 제어, 즉 GNC입니다. GNC는 비행체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마하 20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비행체는 초당 3.6마일로 이동합니다. 즉, 탑재된 센서와 GPS 수신기가 역사상 거의 어떤 인공물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위성 신호를 포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속도에서 GPS 신호를 유지한 것은 달파가 첫 비행 이후 자랑한 몇 안 되는 최초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매우 뛰어나야 합니다. 이 비행체는 주종의 공기역학적 플랩을 썼지만 대기 상층에서는 공기가 적어 플랩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TB-2는 반응 제어 시스템 RCS도 탑재했는데 이는 기체의 앞부분을 밀어낼 수 있도록 가스를 분사하는 작은 로켓 추진 장치입니다. 좌, 우, 위, 아래로요. 컴퓨터는 이 두 시스템을 완벽하게 조합해야 합니다. 기체 앞부분이 경로에서 약간만 벗나도 마하 20 속도에서는 작은 오차로 수백 마일을 빗나가거나 심하면 기체가 통제 불능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체가 플라즈마로 둘러싸여 무선 신호가 차단될 수 있어 컴퓨터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밀리초 단위로 생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율비행 안전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인구 밀집 지역 근처에서 실험 무기 테스트는 정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만약 HTB-2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샌프란시스코나 도쿄를 향해 돌진한다면 그것은 꽤나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비행체에 자폭 장치를 달고 자율비행 안전 시스템이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글라이더가 통제를 잃거나 안전 비행 구역을 벗어나고 있다고 감지하면 즉시 비행 종료 조작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체는 의도적으로 격렬하게 회전하고 곧장 아래로 기술을 내리며 바다로 돌진해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회용 특성이 바로 이 실험의 핵심이었습니다. DARPA는 HTB-2를 시제품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데이터 트럭 시스템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HTV-E에는 지구의 풍동으로 재현할 수 없는 온도, 압력, 공기역학적 힘을 측정하는 센서들이 탑재됐습니다. 목표는 이 글라이더의 대량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미래 프로그램을 위한 컴퓨터 모델에 활용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술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공기 흡입 무기 개념 등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비행체가 결국 파괴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비행체가 파괴되기 전에 뭔가 흥미로운 정보를 줄 만큼 오래 버텨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비행에서는 아주 짧은 이야기만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비행 2010년 4월 22일 펠컨 프로그램의 첫 번째 주요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발사된 미노타우루 사라이트가 있었고 이 로켓은 퇴역한 피스키퍼 미사일에서 파생된 프랑켄슈타인 같은 로켓이었습니다. 맨 위 페어링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은 첫 번째 HTB-2 비행체였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부스터는 발사 후 복잡한 에너지 관리 기동을 통해 상승 중 S턴으로 남는 에너지를 소모해 목표 속도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우주 경계에 도달하면 페어링이 열리고 글라이더가 분리되며 비행체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콰잘레인까지 길고 외로운 활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발사는 깔끔했고 분리도 순조로웠습니다. 활공의 처음 몇 분 동안 관제실은 역사적인 성공처럼 보이는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DARPA는 극초음속 시험을 위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선박, 비행기, 위성, 지상기지들이 모두 이 검은 쐐기 하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체는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지상과 양방향 통신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많은 제어 시스템인 RCS가 정상 작동해 비행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특히 컴퓨터가 마하 20 속도에서도 GPS 신호를 계속 유지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데이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행 시작 약 9분쯤에 8개의 개별 원격 측정 장치들 이 동시에 신호를 잃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모두 꺼졌습니다. 비행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독립 엔지니어링 검토위원회가 부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원인은 날개 손상이나 컴퓨터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롤 커플링이라고 알려진 현상이었습니다. HTB2를 아주 좁은 원을 돌며 회전하는 피겨 스케이터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스케이터가 아주 조금만 옆으로 더 기울여도 회전이 곧바로 뒤집힘으로 바뀝니다. 마하 20의 속도에서는 그 뒤집힘이 밀리초 만에 일어납니다. 검토위원회는 비행체가 예측보다 더 높은 시는 받음각으로 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해 기수가 모델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옆으로 미끄러졌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 때문에 비행체가 롤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탑재 컴퓨터가 상황을 감지해 스러스터와 플랩으로 회전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역학적 힘이 조종면보다 더 강했습니다. 비행체의 제어력, 즉 공기 저항에 맞서 밀어낼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HTB2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질 것을 알게 된 거죠. 자율비행 안전 시스템, 즉 자폭장치는 비행체가 곧 안전 매개 변수를 위반한다고 감지했습니다. 통제 불가능하게 구르며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컴퓨터는 마지막 명령을 실행해 비행체를 통제된 롤로 돌리고 기술을 아래로 내리며 태평양 한가운데로 빠르게 비정상적인 해상 충돌을 명령했습니다. 그 직후 분위기는 매우 침울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좋지 않았죠. 가장 빠른 비행기도 9분도 못 버텼습니다. 비평가들은 이게 80, 90년대 우주 비행기 실패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가집니다. HTB2도 너무 비싸서 날릴 수 없고 성공하기엔 너무 취약한 또 하나의 경납고 장식품이 될 운명이었던 걸까요? DARPA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일부 좋은 데이터를 얻었으나 주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재고엔 비행체 한 대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정리해 집에 가거나 문제를 고쳐 마지막 글라이더를 로켓에 실어 다시 도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검. 두 번째 비행을 위해 그들은 비행 계획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비행체 내부의 질량을 이동시켜 무게중심을 조정했습니다. 이 방법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종이 비행기 앞에 클립을 끼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비행 프로파일을 바꿔 자동 조종 장치가 더 완만한 받음각으로 비행하게 했습니다. 기술을 더 낮춰 비행체를 안전한 공기역학 범위에 두고 조종면이 더 여유있게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추진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두 번째 비행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반작용 제어 시스템이 공기역학적 플랩을 더 적극적으로 보조했습니다. 특히 공기가 희박한 활공 초기에 효과가 컸습니다. 플랩이 선회를 감당하지 못하면 로켓이 그 기동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꾸지 않은 점을 주목하세요. 그들은 화살촉 모양을 바꾸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열 보호 시스템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에어로쉘, 즉 그 첨단 탄소 외피가 괜찮다고 확신했습니다. 검토위원회는 1호 비행 실패가 조종 문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비행체가 똑바로만 유지된다면 재료가 열을 견딜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곧 보시겠지만 그 가정은 뭐랄까 낙관적이었습니다. 팀은 시간이 부족했고 2011년 N 정치적 시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속 전지구 타격 프로그램은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공군의 X-51 웨이브라이더 같은 다른 극초음속 프로젝트들도 잇따른 실패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인내심과 예산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DARPA에는 비행체가 단 한 대만 남았고 예비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비행은 지옥 같은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2011년 8월 11일 그 안개가 또 찾아왔습니다. 발사는 이미 전날 앞천후로 한 번 연기되어 이미 시간이 촉박한 프로그램에 또 다른 24시간의 고통스러운 지연이 더해졌습니다. 발사된 두 번째이자 마지막 HTB-2 비행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납고에 예비 글라이더와 3차 비행 예산이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무게중심 조정, 비행 경로 수정, 제어 소프트웨어 제작성에 나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태평양 시간 오전 7시 45분 미노타우루 4 로켓이 굉음을 내며 날아올라 마지막 희망을 우주 가장자리로 실어보냈습니다. 부스터가 역할을 다했고 페어링이 열리며 글라이더가 분리됐습니다. 글라이더는 자세를 바꿔 대기권에 재진입하며 마하 20으로 자세를 안정시켰습니다. 처음 몇 분간 모든 것이 완벽했고 텔레메트리 보드에 초록불이 켜져 엔지니어링 수정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비행체는 거의 3분 동안 마하 20에 이르는 속도로 안정적이고 공기역학적으로 제어된 비행을 달성했습니다. 곱게 날았고 명령에도 잘 반응했습니다. 초음속 활공체가 해야 하는 일을 정확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도 컴퓨터가 기수 방향을 곧게 유지하는 동안 외부의 공기는 비행체를 산산조각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분석해보니 이 안정적인 활공 중에 비행체는 설계상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100배 이상 강한 충격파 교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활공체는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바로잡으며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독립엔지니어링 검토위원회는 이후 실패의 주요 원인이 예상치 못한 에어로쉘 열화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피가 벗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델들은 탄소 복합체가 비누처럼 천천히 닳아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더 큰 조각의 외피가 공기 흐름에 의해 뜯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마하 20의 속도로 외피 조각이 날아가면 단순히 움푹 패이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친 틈을 만들어내고 이 틈에서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이 충격파들은 망치처럼 비행체의 측면을 강타하며 격렬한 회전을 일으켰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은 정말로 가혹합니다. 우리는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수천 도의 열을 견디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아폴로나 소유스 같은 캡슐은 감속하는 동안 몇 분 동안만 그 열을 통과합니다. HTB는 그 열 속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우주선 열 차폐막을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재진입 시 열의 몇 분이 아니라 30분 동안 머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작은 결함이나 미세한 균열조차도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비행체는 정말 치열하게 버텼습니다. 텔레메트리 자료에 따르면 비행체는 충격파로 인한 여러 번의 회전을 견디고 추격기와 플랩으로 기술을 중앙으로 돌려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외피의 손상이 너무 심해졌고 충격파도 너무 거세졌습니다. 이런 교란은 제어 시스템이 보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두 번째로 자율비행 안전 시스템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비행체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뒤 종료 시퀀스를 작동시켰습니다. 남아있는 에너지를 사용해 비행체를 태평양에 통제된 착수로 유도했습니다. 외부 세계에는 이 일이 큰 망신으로 비쳤고 언론 헤드라인도 다시 매우 혹독했습니다. ABC의 뉴스는 역대 가장 빠른 비행기 추락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지는 9분 만에 교신이 끊겼다고 보도하며 이는 X-51 웨이브라이더 실패에 이은 2011년 두 번째 극초음속 좌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펜타곤 내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네, 비행체는 사라졌지만 사라지기 전 9분 넘게 고품질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여기에는 안정적인 공기역학적 비행 구간 데이터도 포함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마하 20에서 탄소 외피에 일어나는 일을 처음으로 추측하지 않고 실제로 관찰했습니다. 데이터를 실은 트럭은 추락했지만 먼저 화물을 전달했습니다. 새 스텔스 기술의 유산. 그래서 두 번의 비행, 두 번의 로켓, 두 번의 조기 착수 이후에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무엇을 배웠을까요? 두 번째 비행은 사실상 그 비행체의 공기역학적 설계가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외피가 벗겨지지 않았을 때 HTB-2는 성공적으로 비행했고 화살촉 형태가 마하 20에서도 안정적이고 제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첫 실패 뒤 가해진 수정도 검증했습니다. 문제는 결국 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모델과 지상시험은 실제 비행 조건에서 탄소 외피가 얼마나 빠르고 격렬하게 손상되는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저 크리스 숄츠 소령은 1차 비행이 공기역학 모델 수정과 조종 방법 학습에 도움이 됐다고 요약했습니다. 2차 비행은 그들의 재료 이해를 바로잡고 생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형적인 엔지니어링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틀렸음을 깨닫고
18분 비행 덕분에 진짜로 알게 됐습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은 달파가 새로운 스텔스라고 부르는 개념의 밑바탕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30년간 스텔스 기술에 의존해 공중 우위를 유지해왔으나 스텔스 확소 확산과 안티스텔스 레이더 발전으로 그 우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새로운 우위를 찾고 있습니다. 극한의 속도, 도달력, 사거리가 그것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스텔스는 적 레이더에서 숨겨줍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적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압축시킵니다. 설령 적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 해도 마하 20의 속도로 움직이는 무기는 몇 분 만에 한 나라 전체를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방어자의 결정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초로 줄여 당황하게 하거나 얼어붙게 만듭니다. HTB는 무기로 실전 배치되진 않았지만 그 기술은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DARPA는 이 두 번의 실패한 비행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이제 차세대 재래식 신속 글로벌 타격 프로그램의 정책, 획득, 그리고 운영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속마하수에서 탄소복합체가 어떻게 파손되는지에 대한 교훈은 통합 극초음속, 전술 부스트 글라이드, 그리고 극초음속 공기흡입 무기 개념, HAWC과 같은 후속 프로그램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육군의 공용 극초음속 활공체나 공군의 에로우 미사일과 같은 현대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 모두는 HTBE의 실패로 정의된 공학적 생태계 안에서 존재합니다. 2013년까지 달파는 HTBE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세 번째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한 마하 20에 관한 질문에 충분히 답했고 이제는 연구를 보다 전술적이고 생존 가능한 시스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에 지구 반바퀴를 날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더 짧고 날카로운 타격을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잠시 멈춘 사이 전 세계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HTB-2가 탐구한 물리학은 이후 미국 경쟁자들이 무기화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DF-GDF 극초음속 활공체와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시스템 모두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기들은 2011년에 달파가 실험했던 것과 동일한 기본적인 부스트 글라이드 물리학에 의존합니다. HTB-2 자체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HTB-2는 마하 20 무기가 생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설명서 같았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프로젝트의 인간적 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행히 희생자는 없었지만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설계, 제작, 코딩에 막대한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시뮬레이터와 통제실에서 수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 결과는 두 번의 9분 비행으로 모두 바다에서 끝났습니다. 극초음속 분야에서는 특별한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외피가 예상보다 빨리 벗겨진 이유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진전이라고 의회에 설득해야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성공이란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HTB-2를 개발한 사람들에게 성공이란 9분간의 데이터와 처음부터 계획했던 바닷속 착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